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군사제도, 관리선발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군사제도는요, 중앙군과 일단 지방군으로 크게 나뉘죠. 자, 중앙군은 2군 6위입니다. 2군 6위이고요. 그리고 중앙군은 또 2군과 이렇게 6위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2군은 어디를 지키냐면요. 바로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는 군사를 이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방어하냐면요. 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주변인 수도와 그리고 국경지대를 지키는 것을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6위입니다. 그래서 중앙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 여기도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눠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주현군은 어디에 보통 파견이 되고 어디를 지키냐면요. 바로 여기서 우리 5도 양계 배웠죠? 그 중에서 5도. 일반 행정구역을 지키는 군대가 바로 주현군입니다. 그리고 주진군은요,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양계 지역, 그러니까 국경지대, 동계와 북계 이쪽에 북방 쪽의 국경지대를 지키는 것이 주진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어떤 곳을 방어하는지를 조금 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선발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에는요, 크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보는 과거제가 있죠. 자, 과거제가 있고요. 과거제는 크게 문과, 잡과, 승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문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문관들, 일반 이제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문과고요. 잡과는 기술관입니다. 네, 일반 기술관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승과 같은 경우에는 이때 특이하게 승려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승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문과, 잡과, 승과로 크게 나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과에서도 시험 보는 유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논술, 글을 잘 쓴다라고 하면은 재수업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나는 뭔가 암기에 능숙하다. 유교 경전을 암기하는데 능숙하다라고 싶으면 명경업을 봅니다. 근데 이때 고려에서는요, 어떤 시험을 더 가장 우선으로 쳐줬을까요? 네, 바로 논술 시험인 재수업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대해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조선시대에서는요, 재수업보다 명경업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됩니다. 네, 한번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 말고요,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보통 현대판 땡땡제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 말을 본따서 어떤 게 있죠?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제도. 네, 바로 음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공신이야.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거나 아니면 뭔가 대대로 내려온 종실의 자손이다. 그랬을 때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관료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관료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바로 그 자식들이나 손자가 또는 사위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음서라고 하죠.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능력을 조금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오른 것보다는 과거로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고위 관직으로 승진할 때도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승진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통일신라 시대 때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능력 중심 사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공평하죠. 능력을 봐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승과는 있었는데 고려 때는 승과가 있었는데 특이하게 뭐가 없었냐면요. 무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가 없고 대신에 선발을 합니다. 뭔가 좀 잘한다라는 무관의 집안이라든지 군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애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따로 시험은 없었고요. 무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요. 폐지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려시대 때는 과거 시험으로는 크게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 무과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미지 잠깐 볼게요. 그림. 네, 그쵸. 이게 시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과거 시험과 음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시험 제도, 네, 제도로, 관직 제도로는요. 그리고 과거로는 크게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이죠? 자, 문과에서는 시험 보는 유형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재수업과 명경업 어떤 것을 더 고려시대 때는 우위로 둔다. 네, 맞습니다. 재수업을 조금 더 우위에 둬서 재수업 시험을 본 사람들을 더 능력을 뭔가 우대해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8차시 분벌사회의 형성과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벌사회, 문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문벌이 등장하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문벌이 등장한 것은 대를 이어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이 어떤 좋은 가문들을 문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대대손손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배출할 경우에는 연이어서 배출하게 되면은 그 가문, 높은 가문으로 이제 문벌로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문벌끼리 각 문벌, 그러니까 각 가문끼리 혼인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더 큰 문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더 큰 가문을 형성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좋은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대로 높은 관직들이 배출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현재로 얘기하자면 대대손손 판사, 검사 이렇게 계속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의사지만 지금은 의사도 이때 당시는 의사를 천시했지만 지금은 의사도 엄청 좋게 평가를 하죠. 그런 식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을 문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벌은 고려시대 때 어떤 특권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어떻게 관직을 진출하냐? 아까 배웠죠. 어떻게 진출한다 관직은? 그렇죠. 보통 시험을 통한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그냥 시험 없이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관리가 그냥 관리도 아니고 고위 관리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특권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네, 끼리끼리 혼인한다고 하죠. 지금도 뭔가 재벌가들끼리 혼인을 한다든지, 정치계 재벌가끼리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혼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몸집을 키우죠. 그런 것처럼 왕실이나 또는 같은 문벌 가문끼리만 혼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특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경제력이 있어야겠죠.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경제력. 그래서 토지를 어마어마한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벌이 이제 고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요. 또 새롭게 능력이 있는 새로운 뉴페이스 애들이 등장합니다. 신진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어떤 애들이 등장하냐? 향리층. 네, 향리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이 조금 그렇게 가문으로서는 미약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 그런 새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어떤 애들이 왕을 일단 보좌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왕 옆에서 바로 붙어서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요. 왕의 어떤 힘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새로운 애들입니다. 네, 새로운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이제 올라온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애들과 그리고 기존의 우리 이제 이런 문벌 애들이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문벌 애들이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얘네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벌 사회가 점차 형성이 되고 발달을 하다가요. 어떤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 문벌 사회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이란 일단 인물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자겸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외척 출신의 이자겸. 자, 여기서 일단 당시에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자겸이 자기 딸과 예종을 혼인시킵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딸이 있겠죠? 첫 번째 딸 이렇게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데요. 네, 인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약간 계족보라고 하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자겸의 딸 이제 자매가 있겠죠. 뭐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이제 자매가 언니 동생이 있을 텐데 이 인종과 혼인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인종은 누구랑 혼인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이모와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이자겸은요. 인종의 일단은 외할아버지자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장인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완전 네, 족보가 꼬이고 꼬였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자겸이 그런 자신의 딸들을 계속해서 왕비로 들이면서 자기 손자한테까지 또 다시 이렇게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자겸이 처음에는 몰랐죠. 어렸으니까 할아버지니까 몰랐는데 자기가 점차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할아버지 권력이 커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약간 이제 허수아비처럼 주도 당하는 것을 이제 자기 본인이 느낀 거죠. 아, 내 권력이 위협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인종이 좀 컸을 때 본인의 옆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약간 모의를 해서 이자겸을 제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눈치 빠른 이자겸이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요. 척준경이랑 결탁을 해서 먼저 이제 선제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측근 세력이랑 이자겸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미리 발각이 된 거죠. 이자겸한테. 그래서 이자겸은 미리 손을 써서 척준경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같은 편을 먹고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래서 인종을 자기 집에다 가둬놓습니다. 왕인데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그걸 유패라고 표현합니다. 가둬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인종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바로 우리의 아까 이자겸과 같은 편이었던 척준경을 회유합니다. 꼬시는 거죠. 내 편 돼서 너 내 편 돼서 이렇게 나를 좀 꺼내주고 나를 좀 이거 이자겸을 좀 어떻게 하면은 같은 편을 먹으면 내가 좀 뭔가 한 자리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셨겠죠?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척춘경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자겸은 그 자리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척춘경도 뭔가 잘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또 이제 자기 멋대로 뭔가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핵을 받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척준경마저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볼 수 있죠. 이자겸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문벌이 이제 왕권과 다투게 되면서 이제 약간 권위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벌 사회가 동요됐구나, 흔들렸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나라도 혼란스럽고 문벌 사회도 동요됐고요. 심지어 일단 왕권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왕도 공고했던 왕이 지금 문벌이라는 어떤 귀족한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왕권도 지금 딱 봤을 때 보란듯이 약간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종은 본인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추진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밖에서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약간 굴복을 하라고 약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요. 여진족인 금나라입니다. 자,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일단 금나라가요.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자, 군, 신 관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누가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누가 임금이고 누가 신하일까요? 그쵸. 금나라 본인이 임금이고 이제 고려가 신하인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은 사실 원래 고려의 약간 이제 밑에 있는 종족이었어요. 그쵸. 이제 막 부리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이 종족이 점차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이렇게 사대를 요구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력이 지금 분열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김부식과 같은 문벌귀족들, 그러니까 문벌들,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 세력들은요, 이 사대를 요구를 받아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서경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은 이거를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서경파의 어떤 인물이 있냐면요. 바로 묘청이랑 승려랑 그리고 정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얘네를 개경파 그리고 서경파로 나눕니다. 개경은 말 그대로 지금 수도이고요. 현재 고려의 수도이고요. 서경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개경은 지금 뭔가 땅의 기운이 쇠했다. 지력이 쇠했으니까 새로운 기운을 가진 서경으로 우리 천도하자. 새롭게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경파와 서경파로 나누고요. 얘는 개경파는 이제 웬만하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문벌 애들. 네, 그런 애들이고 서경파는 약간 신진 세력이죠. 새로운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경 세력들이 아까 말한 거죠. 서경파 애들이 개경이 지덕이 쇠했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면 이거 어떤 사상이죠? 어떤 사상을 지금 기반으로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풍수지리설입니다. 그걸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주장합니다. 우리 수도로 옮기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경이라는 땅은 기운이 엄청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황제로 칭할 수 있다. 그리고 황제로 칭할 수 있고 그리고 연호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를 황제를 칭한다. 즉 금나라를 그리고 스스로 얘네들이 항복을 할 거다. 라고 금을 정벌할 수 있고 칭제 권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서경파 애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개경파는요. 어떤 이념에 강하냐면요. 얘네가 풍수지리설이라면 얘네는 유교입니다. 네.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뭔가 민생을 안정시키는 거죠. 금나라랑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너네가 금을 정벌하고 싸우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군신관계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계속 대립하게 되죠. 근데 인종이 이 개경파는 지금 기존 세력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견제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경파의 편을 들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합니다. 천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서경에 그래서 천도 계획을 세우고 궁궐까지 만듭니다. 그 궁궐이 대화궁이라는 궁인데요. 이 궁궐까지 만들면서 진짜 천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이 대화궁에 벼락이 칩니다. 그래서 이 대화궁이 불에 탑니다. 그래서 이 개경파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서경 땅 기운 좋다면서 근데 벼락 맞아서 이렇게 불에 타냐? 이러면서 이걸 약간 비꼬면서 천도하면 안 된다라고 인종한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인종도 이런 상황을 보자 하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도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열 받겠죠. 거의 다 된 거였는데 지금 죄를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서경에서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끝까지 천도할 거고 차라리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서경천도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개경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부식한테 관군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요. 그래도 이 서경천도 운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바로 일단은 금의 4대 요구에 반발할 수 있었다. 네,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어떤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뭔가 반발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로 두고요. 또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설 각각 다른 사상 간의 대립 사건이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신정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 인트로에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고려가 있으면 고려의 가장 중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 사건이 바로 뭐냐?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고려 전기 후기로 크게 나누는데요. 자, 무신정변 무슨 사건일까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거죠. 즉 당시에는 문신들 위주로만 모든 게 돌아갔었는데 그것에 뭔가 불만을 품었기에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거겠죠. 자, 그럼 왜 일으켰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문벌사회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모순이 심화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문벌 애들이 더욱더 뭔가 약간 이제 뭔가 모순되고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 분란입니다. 네, 바로 이 국왕 의종이 당시 의종이었는데 뭔가 이런 나란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젊은 문신들, 권력가 애들과 향락에 빠져서 놀면서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정치를 약간 이제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신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네. 문신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무신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항상 문신들에 대해 차별을 받았어요. 승진도 얼마 이상은 못 갑니다.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하급 군인들도 일을 한 만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그걸 군인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군인전이란 땅에 대한 수조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자벽에만 동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각종 노동에만 동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열이 받겠죠. 그래서 일으킨 난이 바로 정중부와 이의방 중심이 돼서 무신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난이 무신정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문벌사회 모순에 대해서 의종도 해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놀고 향락에 빠져 있고 무신들의 차별 이것 때문에 계속 불만이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신들이 큰 마음을 먹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시 주목받진 못했지만 그 무인들의 어떤 회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가 있었는데 군사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중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중방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때요? 얘네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뭔가 권력을 쟁탈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계속해서 권력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분으로 권력을 다툰다고 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어야 됐는데, 자, 여기에 잠깐 이자겸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예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자겸 둘째 딸이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뭐다? 인종입니다. 네. 그리고요, 인종은 당시 셋째 딸, 넷째 딸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뭔가 이제 이모랑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자겸은 인종과 관계가 뭐다? 네, 외할아버지이자 그리고 장인어른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딸을 왕한테 이제 왕비로 이렇게 삼으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권력 기구인데요. 무신 집권자, 지금 보이죠? 이방 정중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얘네들 다음에 이제 들어서는 게 이제 경대승입니다. 네. 경대승이라는 사람은요, 도방이라는 것을 먼저 설치하는데요. 자, 이 도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사병 기구입니다. 왜냐면 지금 무신들이 지금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교체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군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이 도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음인입니다. 이 이음인은 조금 특이한 게요. 출신이 조금 성분이 다릅니다. 이음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노비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금장수입니다. 그만큼 약간 엄청난 천민 출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천민 가문도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약간 신분에 대한 상승을 사람들이 많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롤모델이 이음인이었고요. 이음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금 중방이라는 아까 그 기구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민에서 이제 끊기고요. 이 최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충원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최씨 가문들이 이렇게 4대에 걸쳐서 6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때까지를 조금 시기를 나눠서 이때를 최씨 무신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최충원이 이제 중방에서 이제 교체가 됩니다. 본인이 따로 설치를 하는 거죠. 교정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국가 중요 정책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교정 도감의 최고 관직은 바로 교정 별감인데요. 집권자는 이 교정 별감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렇죠. 최충원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경대승이 설치했던 이 도방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뭔가 범위를 늘려서 본인을 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방.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최우도 중요한데요. 이 최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교정도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따로 다른 걸 설치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방입니다. 그래서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일단 잠깐 다시 유인물로 학습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씨 무신 정권이 형성되면서 4대 60여 년간 지속됐다라는 것을 아까 그림에서 봤고요. 자, 대표적으로 일단 최충원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리고 최충원이 본인이 먼저 일단은 집권자가 됐을 때 약간 이상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합니다. 네, 뭔가 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봉사 10조라는 총 10가지의 개혁을 제시하는데요. 잠깐 그 10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로는 44쪽입니다. 네, 교과서 44쪽이고요. 최충원의 봉사 10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새로 지은 궁궐의 길을 택하여 들어갈 것, 또 녹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의 수를 줄이자, 또는 지방의 유능한 관리를 수령을 파견하자, 이런 횡포를 금지하자, 그리고 신하들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택이나 복식을 좀 사치하지 말자, 그리고 간언은 용납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조의 건의문을 내리고요. 이런 대표적인 이런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네, 아니죠.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정권이 안정기에 들면은 당연히 이제는 개혁을 실행하지 않고요. 본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안을 제시하고요. 아까 뭘 설치했다고 했죠? 중방을 이제 교체해서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기구? 네, 교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 관직은 뭐다? 교정 별감이 있고 그건 누구다? 네, 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대승이 처음 설치했던 도방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변 보호 위해서 사병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최후가 중요한데요. 최후도 여러 가지를 또 설치하는데 교정 도감은 그대로 두고 인사권이라는 걸 장악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까 봤죠? 정방입니다. 정방. 자, 인사권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인사권은 말 그대로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원래 왕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인사권을 이 정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장악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도 인사권 최후의 인사권을 다 가진 것은 최후인 거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또 기반으로서 따로 삼별초라는 것도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특수부대이기도 하고 군대 특수부대이자 뭔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삼별초인데요. 이 삼별초는 크게 좌별초, 그리고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신의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애들이 침입을 하게 되냐면 몽골 애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포로였다가 탈출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든 게 신의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걸 삼별초라고 하고요. 이거를 최후가 설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무인들이 정치를 하는 건데요. 무인들은 어때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행정 능력이라든지 실무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인 진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또 브레인을 문신들을 필요로 해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신들을 위주로 등용했던 어떤 기구가 뭐냐면요, 바로 서방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 문신들을 등용하고 거기서 행정 실무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방, 삼별초, 서방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치했다? 네, 최후가 설치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 그리고 앞으로 그 이제 고려 시대 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